그 15페이지 아래에 참고로 돼 있는 거 축소 전략이나 다운스 쿠팡 이거는 제가 문제풀이반 때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사업부 전략이라는 파트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 시간에 한 게 요 기업 전략 얘기를 다 끝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위에서 방향은 결정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결국 사업부 전략 방법은 곧 경쟁에서 이기면 된다. 거의 동의어다. 사업부 전략과 경쟁 전략은 동의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사업부 전략, 경쟁 전략을 소개한 사람이 요 관련된 도구를 소개한 사람이 포터입니다. 포터가 지금 세 번째 나오죠.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를 이렇게 본원적이라는 말을 빼면 얘랑 같죠. 아예 본원적은 그냥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뜻이니까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은 이렇게 생긴 표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표가 요 가로축이 이 경쟁 우위를 나타내는 자리예요. 즉 무기는 둘밖에 없다. 하나는 돈 아니면 원가 가격, 하나는 차별성. 요게 무기가 돼. 무기는 둘 중에 하나고 여기 세로축은 경쟁의 범위입니다. 경쟁 범위 넓다 좁다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 경쟁 우위 돈이나 원가를 경쟁 우위 무기 수단으로 하고 넓게 경쟁하는 것을 원가 우위 전략 이렇게 부르고 차별성을 무기로 하면 그게 차별화 전략이 되고 경쟁 범위가 좁은 것을 집중화라고 하되 집중화 전략 하되 집중화는 다시 반 잘라서 원가에 집중화, 차별화 집중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 요것도 한번 나오는데 집중화를 둘로 쪼개면 전략이 4개가 되죠. 자, 오늘 3교시의 하이라이트가 지금부터인데 그러면 이 원가위는 어떤 회사가 쓰는 게 좋고 이 차별화는 어떤 회사가 쓰는 게 좋은지 요거를 이렇게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가와 차별화를 비교하는 게 좋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들은 약간 상반된 느낌을 갖고 있어요. 또는 반대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요. 한쪽만 잘 알면 이건 반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원가의 전략은 어떤 회사가 쓰는 게 좋으냐? 그럼 대답을 제조나 자재 관리가 강한 회사가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조나 자재 관리가 강한 회사 쓰면 좋겠다 하고 제조나 자재 관리가 강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 시간에 배우신 요 포터의 가치사슬에서 제조가 여기를 제조라고 치고요. 원래 여기다 판매 썼었는데 자재 관리를 여기다 쓸게요. 자재 관리. 요 자재 관리 요거는 나중에는 우리가 생산 관리 가면 재고 관리라고 배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어쨌든 요걸 이렇게 분해했어요, 둘로. 그래서 이제 여기가 강하면 요 두 개가 강하면 원가의 전략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조나 자재 관리는 이 업무의 흐름상 중간 아니면 가운데가 강한 회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간이나 가운데가 강하다. 이 말은 사람으로 치면 허리가 튼튼하다. 그렇죠? 몸통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뚝심이 있다. 이런 회사들은 제조 자재 관리가 강한 회사고 그런 회사 원가의 전략을 쓰는 게 좋겠고 그렇게 되면 장점은 원가나 가격이 싸서 이걸로 경쟁할 수 있지만 단점은 차별성이 부족하다. 차별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잖아요. 규모의 경제는 단일 제품 대량 생산이에요. 공간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작게 쓰면 여기가 소품종 다량 생산이에요. 소품종 다량 생산. 그러면서 연속 생산. 이면서 여기는 규모의 경제. 좀 작게 써도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이쪽을 차별한 어떤 회사가 강한 회사가 쓰는 게 좋겠냐 그러면 여기는 그 R&D나 마케팅이 강한 회사가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R&D나 마케팅이 강한 회사가 쓰면 좋겠다. 근데 R&D나 마케팅이 강하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포토와 가짜를 해서 자, 이 상태에서 마케팅이 주로 여기쯤 있거든요. 여기쯤 있고 R&D는 여기 어디 있었어요. 여기 어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나 여기가 강한 회사가 차별화 전략을 쓰는 것이다. 여기나 이걸. 근데 이 R&D나 마케팅은 사람으로 치면 약간 끝부분 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R&D가 강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으로 치면 머리예요. 머리. 그다음에 마케팅이 강하다는 것은 사람을 치면 손발이 부지런하다 그 말이에요. 손발. 그러니까 몸통이 아니고 몸에 붙어 있는 머리나 손발은 몸통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나 손발이 부지런하면 그러면은 R&D나 마케팅이 강한 거고 그러면 차별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끝부분. 그러면 이렇게 차별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고 단점이 뭐가 있냐? 장점은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남보다 비싸게 팔아도 팔린다.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남겠죠. 하지만 단점은 모방 가능성. 우리가 R&D를 열심히 하면은 엄청나게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몇 년에 걸쳐서 겨우 개발한 거를 다른 회사가 금방 따라오면 이걸 잘하는 데가 중국이죠. 이런 금방 따라오면은 그동안 한 노력이 금방 물거품이 되고 말죠. 그게 단점. 모방 가능하다면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화는 그냥 여기다 파란색으로 쓸게요. 파란색으로 여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 특징이 있고 여기는 단속 생산. 용어는 다음에 배웁니다. 또는 범위의 경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상반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집중화라고 있는데 집중화 고전에 일단 요 두 개 맛비교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쪽에서 원가 절감 그다음에 저가격으로 경쟁한다는 얘기는 원가를 낮춘다는 얘기는 관심이 여기는 내부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게 이윤인데요. 이게 이윤인데 이윤폭을 넓히는 방법이 비용을 줄여서 이렇게 비용을 줄이면 이윤이 늘잖아요. 내부에 형광등 너무 많이 켰다. 절반만 켜라. 그렇죠. 이런 식이니까 이윤에 늘리는 방향성이 내부라는 거예요. 내부. 그죠? 근데 반면에 여기는 높은 가격 이게 뭐냐면 가치가 높은 제품을 팔아서 이게 이윤인데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죠? 이윤이 요 정도였는데 이렇게 넓혀라 그러지. 그러니까 똑같이 이윤을 넓혀도 이거는 방향이 외부의 방향. 그죠? 비싼 제품 팔려면 소비자를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맞관계이긴 한데 이 중에 우리는 요즘 2024년, 2025년 오늘 요즘에는 뭘 추구하느냐면 이쪽을 더 중시합니다. 이거를 가치 경영이래요. 가치 경영. 경영의 초점 자체를 가치에다 준다.
가치를 높이려면 우리가 차별화 통해서 이렇게 매출을 높이는 쪽이 비용 줄이는 쪽보다는 그리고 저기는 요즘에 너무 과학이 발전해서 거의 최적화됐어요. 더 이상 줄일 수 없어요. 완전 쥐어짭니다. 우리 종업원도 큰 대기업 같은 데 가보시면 거의 놀 틈이 없어요. 그 사람의 역량을 다 끌어내. 뭐 중소기업은 약간 허당 같은 기회도 있어서 좀 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대기업 가시면 거의 그냥 완전 최적화돼 있어요. 모든 자원을.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은 그 더 이상 성장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무궁무진해. 차별화되고 아이디어만 내면 계속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목표는 이겁니다. 가치 경영. 그러니까 맞비가 가능하다 해두시고 그 집중화로 들어가면 이 집중화는 되게 니치 기업이 하면 좋은 전략이다. 니치 기업이 뭐냐? 우리는 니치 시장이란 말 더 많이 쓰는데 니치 시장을 틈새 시장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니치 시장을. 그러므로 니치 기업은 그냥 중소기업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중소기업. 자,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차피 싸울 범위가 넓지 않다. 좁은 범위를 대상으로 싸우는 회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니치기업으로 사업하면 장점이 뭐가 있고 단점이 뭐가 있냐. 장점은 전문화의 장점이 있다. 단점은 대신 위험이 높다. 제가 위험은 웬만하면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게 재무관리에서 나중에 필요해서 그래요. 위험이 높다. 됩니다. 요 사례로 제가 기본반 수업할 때 2개의 회사를 들었는데 우연히 둘 다 I로 시작한 회사였어요. 하나는 MP3를 만드는 회사. I로 시작한 회사 있죠. 이 회사가 초기에는 전문화 때문에 엄청 잘 컸는데 단점은 너무 시장이 좋으니까 대기업이 뛰어들어서 뺏겼다. 그래서 애플이나 삼성한테 뺏겼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좋으면 대기업 들어와서 위험하고요. 시장이 너무 작으면 그냥 소멸돼서 위험해요.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오늘은 그냥 그거 생략하고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 2-3개만 더 하고 이제 오늘 마칠 건데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 2개가 원가위와 차별화가 상반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요거를 잘 조화시키면 2개의 장점. 이걸 장점을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품종이면서 다량 생산이 가능해요. 2개를 잘 조화시키면 다품종도 되고 다품종은 이게 차별화의 장점이고요. 범위의 경제 차별화의 장점이고 그다음에 다량 생산은 규모의 경제 그리고 원가 우위의 장점이죠.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지. 다만 그냥 어설프게 섞으면 오히려 더 긁어 부스럼. 어설프게 섞으면 이도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그냥 쉽게는 안 되고 혁신 기술을 동반해야 돼요. 혁신 기술이 뭐냐? 혁신이 뭐냐?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의 모순을 극복하는 거죠. 기존 모순을 극복하는 게 혁신이죠. 그럼 기존의 모순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그 다량을 추구하면 품종이 적어져요. 소품종. 또는 다품종 추구하면 양이 적어져. 그죠? 이게 기존 모순이거든. 그런데 이걸 극복해서 다품종도 되면서 다량도 되는. 일로 가려면 혁신 기술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혁신 기술의 예가 지트하고 FMS. 요건 둘 다 나중에. 어디 가서 생산관리 가서 배워요.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트랑 FMS.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거고 이 다품종 대량 생산을 대량 개별화 아니면 대량 고객화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영어로 쓰면 이게 매스고요. 이게 매스. 요거는 커스터미제이션 또는 커스터마이징 이런 단어를 씁니다. 대량 생산도 되면서 개별화 고객화가 되는 이게 중요한 어떤 성과인데 이게 책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안 고쳤네. 요거 차별화하고 지금 원가위가 저는 칠판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책에서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위에가 차별화가 밑에 원가위가 있잖아요. 이게 상반된 개념이에요. 상반된 개념인데 이거를 왼쪽으로 가져오면 어중간하게 섞으면 이도저도 안 돼. 수익성도 떨어져 경쟁이 떨어져요. 오른쪽으로 잘 가져가서 조화시키면 수익성도 높아져 경쟁이 높아져. 그 결과를 그 엑서사이즈의 매스 커스터미제이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대량 개별화, 대량 고객화 하시고 남은 게 이제 유도 전략하고 협력 전략 이게 남았네요. 유도 전략, 협력 전략, 유도 전략. 자, 일단 유도 전략을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자, 유도 전략은 운동 경기 중에 유도 있죠, 유도. 거기서 착안한 전략인데 유도 전략은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용 전략이에요. 이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도나 권투나 레슬링이나 씨름이나 다 체급 경기를 하죠. 작은 사람끼리 하고 큰 사람끼리 하죠. 왜냐하면 되게 이런 운동 경기, 투기 이런 쪽은 큰 사람이 이겨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당연히. 그 너무 재미가 없잖아. 뻔하기 때문에 재밌게 하려고 체급 경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실제 시장 상황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삼성하고 구멍가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죠? CJ하고 떡볶이집이 경쟁하는 거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하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 쓸만한 전략을 유도 경기에서 착안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정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대 힘을 역용한다. 하고 두 번째는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한다. 이게 중소기업이 쓸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유도 경기로 설명드려도 되는데 그냥 저는 예전에 설명할 때 보통 일본 씨름으로 설명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씨름과 다르게 일본 씨름 스모라고 하는데 더 단순해요. 우리 거보다. 우리는 서로 삿발을 잡고 출발하잖아요. 시작할 때. 그래서 붙어서 시작하는데 일본 씨름은 떨어져서 시작해. 동그란 원형 경기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발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가 먼저 닿으면 지거든요. 손이나 어깨나 닿으면 지는데 일본은 그렇게도 지고 그러니까 발을 제외한 딴 신체가 붙어도 지고 그 경기장 밖으로 쫓겨나도 져요. 우리나라는 경기장 밖에 나가면 안으로 다시 오게 하잖아요. 스톱시켜갖고. 근데 일본 실은 그게 아니라 원형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모는 떨어져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엄청 등치 큰 사람이 등치 작은 사람을 밀어내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냥 안아갖고 밀어내는 경우도 많아요. 들어갖고. 자, 그럴 때 상대가 강한 힘을 갖고 이렇게 나한테 찾아올 때, 밀고 올 때 그거를 버텨봐야 이길 수 있나요? 버티지 말고 오히려 살짝 피하면서 상대를 땡기면 상대가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 힘을 역용하는 거지. 그 유도 경기도 되게 많아요. 내 힘이 약한데 상대 이기는 방법은 그거를 맞닥뜨리지 말고 거꾸로 역용한다. 이거고 두 번째는 좋은 실 선점하는데 보통 스모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 시작하는데 되게 안으로 먼저 밀고 들어갑니다. 밀어내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좋은 점이 좀 안에가 좀 높아요. 지대가 약간 높기 때문에 거기에 쓰면은 상대편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더 쉽거든요. 이렇게 받치는 힘보다. 그래서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좋은 실 선점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왜 가능하냐면 민첩하기 때문에 작지만 등치가 작고 힘이 작지만 민첩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먼저 차지할 수 있다. 아까 저 MP3나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이런 거를 빨리 찾은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나라 IT 기술도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한테 더 도움이 되는 전략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적 전략 하나를 더해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어떻게가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떻게 하나 더 있는데 이 경쟁 전략 말고 협력 전략도 있다는 협력 전략. 완전 반대죠.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경쟁에서 이겨야 돼. 이것도 있지만 협력해도 돼. 잘 협력해도 돼. 이거잖아요. 요거의 사례가 이제 전략적 제휴라는 거예요. 전략적 제휴. 거예요. 전략적 제휴는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쟁사 간에도
실시가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일시적 협조다 이거예요. 일시적 협조 관계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인데 그냥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회사 유명한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LG, 삼성. 그런데 얘네들이 국내 시장만 대상으로 사업하면 사업성이 안 나와요. 워낙 대규모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하는데 중국 쪽으로 수출하려면 인천이나 평택항을 통해서 보내면 되고 저 미국이나 이런 쪽 팔려면 부산항을 통해서 팔면 된다 칠게요. 근데 두 회사가 다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경기도에 다 공장이 큰 공장이 경기도 아니면 충남 정도까지 있어요. 경기도나 충남 정도에 있는데 매일매일 그냥 가정입니다. 매일매일 부산으로 가야 될 물량이 반 컨테이너 분량이라 해볼게요. 컨테이너의 반 분량 정도를 매일매일 두 회사가 각각 반씩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애매한 게 반 보내면 반 공간 남은 상태에서 보내니까 그 운반비 이런 게 좀 아깝고 이틀에 한번 꽉 채워서 보내면 시장 요구를 못 맞춘다 칠게요. 시장에서 매일 반씩 요구하는데 내가 이틀에 한번 하나 보내면 어떤 사람은 하루 더 기다리잖아요. 그 시장 요구를 못 맞추기 때문에 고민하는 차에 둘은 경쟁자인데 우리가 이러지 말고 둘 다 한 컨테이너를 빌려서 각각 반씩 넣어서 함께 보내자. 그러면 시장의 요구도 시의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운반비도 반으로 절감되잖아요. 그게 전략제예요. 단 이거는 일시적 협조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한 컨테이너 분량이 되면 그냥 오늘부터 나 혼자 알아서 할게 빠이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 안 맺어도 돼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헤어질 걸 염두에 두고 만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더 지금이 심하긴 하지만 더 심화는 제가 문제풀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보충해 드릴 건데 더 심화 얘기할 때 이 전략 제휴를 할 때 주식의 상호 보유를 수반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내 주식을 제가 사고 제 주식을 내가 사서 서로 이렇게 피를 섞는 그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헤어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렇지만 해도 상관없어. 이것도 가능하다.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원칙이죠. 안 하는 게 더 많지만 할 수도 있고 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두 기업이 다 상장 기업이어서 오늘 마음먹으면 오늘 팔 수 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혹시 있어요? 지금 결심하면 지금 파시면 돼. 그렇죠? 제 호가만 조금 조절하면 그냥 10분도 안 돼서 다 팔려요. 그러니까 팔고 빠지기 쉬울 때는 이때는 그냥 잠시라도 주식에 상호 보유해서 이게 시장에 알려지면 공지가 나가면 두 회사가 조이내는구나. 그러면 어떤 시너지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더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략 제휴는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구두로 그냥 잠깐 일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주식에 상호 보유하는 끈끈한 관계도 있고 다양하다. 스펙트럼이. 전략 제휴가 시험에 나오면 아주 조심하셔야 돼. 너무 좁게 이해하지 말고 넓게 보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스터디도 비슷한 거지. 스터디도 원래 경쟁자끼리 하는 거고 붙을 때까지만 하는 거지. 끝까지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 아래 참고에 마일스톤은 다음에 제가 문제를 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뒤에 챕터 2는 다음에 할게요. 새로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하고 식사하시고 2시에 오시면 되죠. 네, 2시에 만나서 2시에는 오후에 뭐 할 거냐면 재무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도 그 여름에 좀 한계 있어서 그걸 좀 고려하면서 제가 좀 더 불려 나갈 건데 그래도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기초도 할 거예요. 기초도 하고 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